경상북도 영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마을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했죠. 73세의 윤혜심 할머니도 그렇게 50년 가까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혜심 할머니는 남편 윤기철 목사가 평생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 그녀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죠. 혜심아,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혜심을 보며 이웃집 친구 김복래가 말했습니다. 복래는 혜심과 같은 나이로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도 비슷했어요. 둘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복래야, 오늘 20분이나 오신대. 김치전 좀 더 부쳐야겠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말이야, 내 며느리 민정이 요새도 연락 없니? 복래의 물음에 혜심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최민정. 그녀는 아들 박승호와 결혼한 지 18년째였어요. 승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고 민정은 사모로서 서울 강남의 큰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뭐 바쁘겠지. 교회 일도 많고. 혜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오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죠. 전화 통화도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사니까 그런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챙겨야지. 복래는 불만스럽다는 듯 투덜거렸어요. 사실 복래는 민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본 민정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세련된 외모에 말씨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사는 이 작은 마을 집을 보며 여기 부지가 꽤 넓네요 라고 했던 그 말투가 복래는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오전 11시 급식 봉사가 끝나고 혜심은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어머님, 저예요, 민정이요.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심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오, 민정아. 그래, 잘 지내니? 승호는? 네, 어머님. 다들 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민정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혜심은 약간 의아했지만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단다.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어머님, 그게. 제가 어머님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경주에 있는 기도원인데 일주일 동안 쉬시면서 기도도 하고 힐링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인데 어떠세요? 기도원이라는 말에 혜심은 조금 놀랐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건 괜찮단다. 봉사도 해야 하고.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평생 남 챙기시기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비용은 다 제가 낼게요. 민정의 말투는 간곡했습니다. 혜심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죠. 그래도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죄송한데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결국 혜심은 승낙했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이 기특했고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복래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복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혜심아,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 며느리가 갑자기 왜? 아니야, 복래야. 민정이도 이제 마음을 돌린 거겠지. 그동안 바빠서 그랬을 거야. 글쎄, 난 그 며느리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입에는 꿀 발랐는데 눈에는 욕심이 가득하더라고. 복래야, 그래도 내 며느리야. 설마 나를 해치겠니?
해심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민정이 직접 운전해서 마을까지 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7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였어요. 민정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방금 나왔단다. 해심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어요. 복례가 현관 앞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심아, 조심해서 다녀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래, 복례야. 걱정 마. 차가 출발하자 민정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도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 교회 집사님들도 다녀오셨는데 다들 만족하셨대요. 식사도 잘 나오고 방도 깨끗하고. 그래? 고맙구나, 민정아. 제가 해드려야죠. 어머님이 우리 승호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민정의 말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해심이 아닌 점점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는 약 50분을 달려 경주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은혜의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하얀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죠. 여기에요, 어머님. 자,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민정은 능숙하게 해심을 안내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나왔어요. 최 사모님 오셨네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심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직원은 친절하게 웃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연습된 미소 같았죠. 어머님, 저는 오늘 서울 돌아가야 해서요. 교회 일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래, 알겠다. 고생했다, 민정아. 민정은 해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전화는 기도원 규칙상 일주일간 못 받으실 거예요. 영적 집중을 위해서래요. 대신 제가 일주일 후에 꼭 올게요. 그래, 알겠다. 민정은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해심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순 없었죠. 기도원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해심이 안내받은 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네, 저는 윤혜심입니다. 아, 윤 권사님도 며느리가 보내주셨나 보네요. 순자의 말에 해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요.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대단해서 여기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 해심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약 20명 정도 되어 보였죠. 그리고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줬어요. 아들 내외가 효도한다고. 해심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다들 가족이 보내준 걸까?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까? 식사 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기도원 원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짧은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해심은 남편이 했던 설교가 떠올랐죠.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해심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왜 날 여기 보냈을까? 그날 밤 해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목표 인원은 채웠나? 네, 원장님. 30명 채웠습니다. 1인당 월 15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 한 달에 4,500만 원 수익이네요. 좋아. 가족들한테는 영적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실제론 위탁 관리 시설처럼 운영하는 거야. 노인네들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해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돈을 받고 노인들을 맡아두는 곳이었죠. 그렇다면 민정이 자신을 여기 보낸 이유는 뭘까? 다음 날 아침 해심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가도 될까요? 산책 좀 하려고요. 아,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외출이 안 돼요. 마당에서만 산책하세요. 해심은 당황했습니다. 외출이 안 된다니. 이건 감금이나 다름없었어요. 마당을 걷다가 해심은 관리실 창문 너머로 태블릿 PC가 놓인 걸 보았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해심은 조심스럽게 관리실에 들어가 태블릿을 켰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죠. 해심은 서툰 손놀림으로 손녀 세라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세라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SNS를 자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세라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을 보는 순간 해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민정과 승호 그리고 세라가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발리의 고급 리조트였어요. 게시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온 가족 힐링타임 시어머니를 믿고 떠난 여유 최고. 해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은 자신을 기도원에 보내놓고 가족들끼리 호화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것도 할머니 덕분에라는 말과 함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곧 해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야. 해심은 태블릿을 끄고 조용히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견디자. 그리고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약속대로 기도원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해심의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많이 쉬셨죠? 응, 잘 지냈단다. 해심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민정은 해심의 가방을 들고 차로 안내했죠. 차 안에서 민정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행 어떠셨어요? 아, 기도원 말이에요. 응, 좋았어. 근데 민정아, 너희는 그동안 뭐 했니?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저희요? 그냥 교회 일 보고 그랬죠. 바빴어요. 해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해심은 가방을 풀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실 서랍을 열었을 때 평소에 없던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심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상담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이었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이었어요. 500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현재 시세로는 약 1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감정평가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서의 신청인 명의는 박승호, 남편 명의는 최민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해심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가. 해심은 즉시 복래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래야,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30분 후 복래가 해심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해심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 봐. 민정이가 교회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것 같아. 복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서류를 잘 알았어요. 해심아, 이거 단순 상담 서류가 아니야. 이미 진행 중인 거야. 여기 보면 1차 심사 통과라고 적혀 있잖아.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한 달 전에 받은 거고. 그럼 내가 기도원에 있는 동안 이걸 진행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해심아, 우리 내일 등기소 가보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혜심과 복례는 영천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교회 부지의 등기 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았어요. 어르신,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근저당 설정 예고 등기가 들어가 있네요. 근저당 설정 예고 등기요? 네, 대출을 받기 전 단계예요. 아직 정식으로 대출이 실행된 건 아니지만 곧 진행될 거라는 뜻이죠. 신청인이 박승호 씨네요. 혜심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니. 그럼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등기상으로는 윤혜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땅이 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만약 본인 동의 없이 이런 게 진행된다면요? 그건 불법입니다.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혜심은 알았습니다. 민정과 승호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동의를 받아낼 계획인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심은 아들 승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승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기도원은 좋으셨어요? 승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혜심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승호야, 교회 땅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승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래? 그럼 왜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했니? 어머니 놀라실까 봐요. 그리고 민정이가 어머니 쉬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혜심은 알았습니다. 승호는 민정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공범이었죠. 승호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란다. 함부로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대출금은 제가 잘 갚을 거예요. 교회도 커지면 헌금도 늘어날 테고. 승호야, 내 아버지는 교회를 키우려고 그 땅을 산 게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 무료 급식도 그래서 시작한 거고.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크게 키워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혜심은 아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승호는 이미 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민정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만 추구하게 된 거죠. 승호야,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진행될 수 없어. 어머니, 내 말 잘 들어라. 그 땅에는 손대지 마. 알겠니? 혜심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혜심은 남편의 유품이 보관된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설교 노트와 성경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교 노트를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지 빼앗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김에 있지 소유에 있지 않다. 혜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심아,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무슨 소문? 내가 치매가 온 것 같다는 소문이야. 민정이가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더라. 혜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이 이제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 능력이 제한되고 아들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죠. 다음 날 혜심이 마트에 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봐. 그러게 며느리가 걱정이 많다던데. 혜심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치매 환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혜심에게 손녀 세라가 찾아왔습니다. 세라는 학교가 끝나고 할머니 집에 온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세라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근데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신대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세라의 말에 혜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까지 민정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세라야, 할머니는 아무 문제 없단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세라의 눈빛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민정이 세라에게도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세라가 돌아간 후 혜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요. 혜심은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 차례인가 봅니다. 제가 시험을 받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가 평생 지킨 정의를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10시쯤 혜심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승우와 민정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온 승우와 민정. 민정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교회 건축건인데요. 어머니께서 동의만 해주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내가 이미 안 된다고 했잖니. 승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나쁜 일인가요? 승우야, 내 아버지의 뜻을 잊었니? 그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가르치셨어.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21세기예요.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죠. 민정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야. 어머님,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땅 붙들고 계셔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승우한테 올 재산인데 지금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민정 씨. 혜심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땅은 내 남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긴 거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욕심이요? 제가 욕심이 많다고요?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욕심 많으신 거 아닌가요? 15억이나 되는 땅을 혼자 붙들고 계시면서. 나가거라.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혜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승우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잘 얘기해봐요. 승우야, 너도 나가.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구나. 승우와 민정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민정의 뒷모습에서 혜심은 결의를 느꼈어요. 민정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혜심은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야,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뭘 할 건데? 진실을 밝힐 거야. 민정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지. 어떻게? 혜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자를 만날 거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복례는 놀랐습니다. 혜심아, 그럼 내 가족 이야기가 다 알려지는데. 괜찮아. 진실이 더 중요해. 그리고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어? 자식들한테 속고 재산 빼앗기고. 혜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복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조카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데 소개해줄게. 그날 오후 혜심은 복례의 조카인 김현우 기자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였어요. 할머니, 제 이모한테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일 발리 여행 사진, 대출 서류, 치매 소문까지. 현우는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노인 학대이자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 혹시 이 기사가 나가면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 이젠 진실만 남았단다. 현우 기자는 며칠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가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등기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민정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도 만났죠. 그 와중에 민정은 계속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동원해서 해심을 설득하려 했고 심지어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설교 노트를 매일 밤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2주일 후 현우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조간에 실릴 예정이에요. 해심은 긴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겠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그날 밤 해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새벽 6시 복례가 신문을 들고 해심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해심아, 나왔어. 신문 사회면 전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실렸습니다. 효부에 가면 뒤에 숨은 탐욕 73세 시어머니가 폭로한 며느리의 재산 갈취 시도. 기사는 해심의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실체, 발리 여행 사진, 몰래 진행된 대출 시도, 치매 소문까지. 현우 기자는 팩트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객관적으로 보도했어요. 기사 말미에는 해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은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속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이런 며느리가 목사 사모라니 충격이네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집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오전 9시쯤 해심의 집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3곳과 케이블 채널 기자들이었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해심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떨리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노인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터뷰 영상은 저녁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해심의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편 승우와 민정의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댔고 주일 예배 참석자가 절반으로 줄었죠. 교회 장로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60대 장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잘못이 아니죠. 사모님이 주도한 거잖습니까? 장로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민정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장로님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승우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회를 계속하시는 건 교회에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승우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18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승우는 민정을 찾았습니다. 민정은 침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승우의 물음에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잃었어. 교회도 명예도.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민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원했잖아. 큰 교회 갖고 싶다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 두 사람은 격하게 다퉜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목사 주제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내가 무능해? 당신이 욕심이 과한 거지. 세라는 자기 방에서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버거웠어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의심했어. 미안해요, 할머니.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SNS에 발리 여행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글에는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해심을 찾아왔습니다. 영천시 사회복지과 과장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나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 부지 말입니다. 혹시 그 땅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심은 놀랐습니다. 기부요? 네, 그곳에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 급식도 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 활동도 하고 할머니께서 하시던 봉사를 더 크게 확장하는 거죠. 해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였어요. 남편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좋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그게 제 남편의 뜻이었을 겁니다. 일주일 후 해심은 정식으로 교회 부지를 영천시에 기부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죠. 기부 소식은 다시 한번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73세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전 재산 사회 기부. 신앙의 진정한 의미 보여준 한 할머니의 결단.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해심의 집 우편함에는 편지가 가득 쌓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감사와 응원의 편지였습니다. 복례가 편지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해심아 봐봐. 전국에서 온 편지야. 다들 내가 대단하다고 하네.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15억이야 15억. 그걸 그냥 기부해버리다니. 돈은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좋은 일은 남는단다. 그날 저녁 해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세라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라는 해심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가 이상하신 줄 알았어요. 해심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세라야. 넌 잘못이 없어. 있어요. 제가 할머니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엄마 편만 들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도 뭐도 필요 없어. 넌 내 손녀잖니. 이리 와서 할머니랑 밥 먹자. 해심은 세라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세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안 만나실 거예요? 글쎄다. 내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만날 수도 있겠지. 엄마는 요즘 집에서 계속 울어요. 아빠도 방에만 있고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해심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가족이 망가진 게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던 게 바로잡힌 거란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야.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화는 나지.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내 엄마도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자주 놀러 올게요.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세라가 돌아간 후 해심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찾아온 게 첫 번째 변화의 신호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틀 후 승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해심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승호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주제에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해심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자가 73세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었죠. 승호야,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서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승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심은 차를 내왔어요. 마셔라. 내가 좋아하던 대추차다. 승우는 차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승우야, 내가 의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게 문제지. 네. 내 아버지는 평생 청빈하게 사셨어.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작은 마을에 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지. 그런데 너는 뭐니? 큰 교회, 많은 돈, 그것만 쫓아다녔잖니. 승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교회를 키우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어요.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라. 어머니 용서해 주시겠어요? 혜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내 몫이야. 하지만 승우야, 용서한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건 아니란다. 넌 이제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정이한테 전해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난 그 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대신 사과할 일이 아니야. 승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작은 교회라도 괜찮아요. 아버지처럼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승우가 돌아간 후 혜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내가 전화했습니다. 혜심아, 뉴스 봤니? 내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어. 그래? 응, 메인 뉴스에서 5분이나 다뤘어.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대. 너 이제 유명인사야. 혜심은 웃었습니다. 무슨 유명인사야?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지. 아니야, 혜심아.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 노인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전화를 끊고 혜심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천시는 혜심이 기부한 땅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공식 발표했어요. 10억 원의 시 예산과 5억 원의 민간 기부금을 더해서 총 15억 원 규모의 복지센터를 짓기로 했죠. 착공식은 다음 달로 예정됐습니다. 혜심은 복지센터 명예이사로 위촉됐어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복지센터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혜심은 이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복내야, 내가 명예이사래. 이 나이에 새로운 직함을 받다니. 축하해, 혜심아. 당연한 거야. 내 땅으로 짓는 건물인데. 내 땅이 아니야. 남편 땅이었고 이제는 모두의 땅이지. 혜심은 복지센터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건축가들이 찾아와 의견을 물었어요. 할머니, 복지센터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급식소가 필요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게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도 필요하죠. 좋은 의견입니다.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혜심의 제안은 대부분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그녀는 50년 가까이 봉사하며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혜심이 집에서 설계 도면을 살펴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민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 명품 가방 대신 천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해심은 아무 말 없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기도원에 보낸 것도, 치매 소문 낸 것도, 대출 진행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어머님, 저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해심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정은 무릎 꿇은 채로 기다렸어요. 해심이 차를 내오자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어머님, 앉으라니까. 무릎 꿇고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도 못해. 민정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해심은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서 너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네, 당연합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심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너도 사람이야.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뉘우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영원히 미워하고 산다면 그건 나한테도 독이 될 거다. 어머님,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민정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승호 목사 월급도 받고 교회 사택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민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점점 욕심이 커지다 보니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요. 처음엔 그냥 교회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었는데 나중엔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해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아픈 과거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 잘못을 정당화할 순 없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승호는 작은 시골 교회를 맡기로 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소박하게 살려고요. 저도 일을 구하고 있어요. 마트 계산원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해심은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사모가 마트 계산원을 하겠다니. 진심이에요? 네, 어머님.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세라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요. 해심은 민정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알겠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어머님. 다시는 신앙을 거래로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채우려 하지도 말고.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민정이 돌아간 후 해심은 복례에게 전화했습니다. 복례야, 민정이가 다녀갔어. 뭐?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진심으로. 진심? 믿어지니? 글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하지만 일단은 용서했어.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심아, 넌 너무 착해. 내가 너였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야. 복례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나 이제 편안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음 날 해심은 복지센터 착공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영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기로 했어요.
착공식 당일 해심은 정갈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편의 제사 때 입던 옷이었죠. 복내가 도와줘서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해심아, 오늘 주인공이야. 멋지게 해야지. 무슨 주인공이야. 그냥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야. 착공식장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교회 교인들,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해심의 이야기를 듣고 온 외지 사람들까지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해심 어르신께서는 15억 원 상당의 땅을 주저없이 기부하셨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신 거죠. 이 복지센터는 앞으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심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해심입니다. 해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기쁜 건 돌아가신 남편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슬픈 건 남편이 이 자리를 못 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작은 마을에 남아서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해심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승우와 민정, 그리고 세라도 뒤쪽에 서 있었어요. 제가 이 땅을 기부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지만 좋은 일은 남습니다. 이 복지센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해심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착공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좋은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해심은 일일이 응대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리셉션이 끝날 무렵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세라야.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남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심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좋은 아이야, 세라야.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세라의 뒤로 승우와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승우의 말에 해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승우야. 민정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래, 민정아. 앞으로 잘해봐라. 세 사람이 돌아간 후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해심아, 다 끝났네. 이제 좀 쉬자. 응, 복례야. 피곤하네. 두 친구는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석 달 후 복지센터 건축이 한창이었습니다. 해심은 일주일에 2~3번씩 공사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급식소가 될 공간입니다. 한 번에 100명이 식사할 수 있어요. 좋네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오겠어요. 네, 할머니 말씀대로 남향으로 설계했습니다. 해심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공사장을 돌아보고 나오는데 낯선 노부부가 해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윤해심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노부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저희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뉴스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거절했어요. 그래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심은 노부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거죠. 두 분도 잘하셨어요.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해심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복지센터 건축은 절반 정도 진행됐어요. 완공은 내년 여름으로 예정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해심은 혼자 집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승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승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민정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세라는 카드를 들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해심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민정이 가져온 음식은 잡채와 동그랑땡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머님.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해심은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세라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예쁜 그림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세라야. 승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로 맡게 된 교회 이야기 들으셨죠? 응, 들었어. 한평이라고 했지? 네, 작은 시골 교회예요. 교인이 30명 정도 되고 월급은 적지만 거기서 아버지처럼 봉사하며 살려고요. 잘 생각했어. 민정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거기서 마트 일자리 구했어요. 시간당 10,000원 받는데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 힘들겠지만 보람은 있을 거다.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승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해심은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해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방향은 맞았어요. 다음 해 여름 복지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개관식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심은 테이프 커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이름은 윤기철 윤해심 기념 복지센터로 정해졌습니다. 부부의 이름을 딴 거였죠. 저는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꼭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심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희생이 있었으니까. 개관식이 끝나고 첫 무료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해심은 주방에 들어가 직접 밥을 퍼주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해심은 행복했어요. 남편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해심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꿈꾸던 게 현실이 됐어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드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심어놓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저도 당신처럼 끝까지 바르게 살았어요. 자랑스럽죠? 해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시련도 주셨지만 이겨낼 힘도 주셨네요. 이제 남은 날들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해심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해심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는 빠르게 지역의 중심이 됐습니다.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식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사랑방에서 화투를 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꿨죠. 해심은 일주일에 사흘은 복지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73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해심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내가 여기 있어야죠. 해심은 어르신들과 밥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상담도 해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문제로 고민했거든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아드님과 잘 이야기해 보세요.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르신 의견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해심의 조언은 실질적이었고 어르신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승호는 한평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민정은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세라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들은 해심을 찾아왔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죠. 어느 봄날 해심은 복지센터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돌아보니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세라야,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에요. 할머니 도와드리러 왔어요. 고맙다, 우리 손녀. 둘은 함께 밭을 가꿨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해심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세라야. 할머니가 믿어. 해질 무렵 해심과 세라는 텃밭을 정리하고 복지센터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세라의 질문에 해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좋은 일 하면서 살고 너희들도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이렇게 예쁜 손녀도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세라는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세라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심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라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의미를 찾게 된다고. 그리고 진짜 은혜는 나눌 때 생긴다고.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해심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 봉사하며 보낸 세월, 그리고 이번의 시련과 극복.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해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삶을 주셔서 남은 날들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해심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있다는 걸. 복지센터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죠. 해심이 심은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갔습니다.